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급하게 어제 또 그 코트디부아르랑 경기를 또 하고 네. 저희가 아침에 바로 모였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은 거는 사실이고, 그쵸? 네. 평가전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사실 이번 평가전 포함해서 한 4번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는데, 공식 평가전은. 그중에 이제 한 번을 치른 상태인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4대0 패배를 당해서 사실 많은 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부랴부랴 모이면서 이 코트디부아르전 경기를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금 현재는 뭐 많은 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월드컵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는 뭐 이게 뭐 홍명보호를 뭐 욕하거나 뭐 축구협회를 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제 일어났던 경기 딱 그거 자체를 감정을 빼고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그야말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 경기를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결과 놓고 봤을 때 좀 실망스럽긴 했죠. 왜냐면은 아무리 평가전이어도 0대4 패배는 굉장히 큰 패배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남아공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코트디부아를 음. 선택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남아공 시뮬레이션이란 거 외적으로 봤을 때도 코트디부아는 지금 이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많죠. 팀이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로 이뤄진 팀을 상대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경기력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약간 요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꽤 모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0대4로 패배를 했고, 실점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쉬이 얘기하는 대로 너무 쉽게 실점을 했다. 예, 쉽게 실점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저도 실망스러운 경기긴 했습니다. 그쵸. 뭐 0대4는 사실 뭐 변호를 뭐 많이 할 수 없는 스코어인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실점 장면에서도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좀 많았고, 코트디부아르라는 팀을 좀 저희가 보면, 물론 이 팀도 그 이날은 선발 라인업에 거의 대부분 저희가 흔히 말하는 2군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들로 좀 가득 차긴 했거든요. 뭐 이날 A매치 데뷔를 했던 선수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 아프리카 팀들이 최근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느낌이 좀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속도 좋고 뭐 네. 탄력 좋고 뭐 개인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뭐 역습 형태의 축구를 했다면, 최근에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고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팀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그거죠. 2006 독일 월드컵 때 토고. 토고, 예, 약간 그런 느낌. 아데바요르. 그러니까 진짜 좀 11명의 팀으로서 기능한다기보다는 에이스급 선수 한두 명, 두세 명 정도가 있어서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방금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아프리카 팀들도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유럽화돼 있는 팀들이 꽤 많죠. 그렇죠. 뭐 당년 직전 월드컵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상대했었던 가나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어제 상대했었던 이제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자면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팀으로서 경기를 하는 팀들이 아프리카 팀들도 꽤 많아졌는데, 뭐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런 팀들 중 하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남아공의 상위 호환 팀을 만났다. 기술적으로도 훨씬 더 좋은 팀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팀적으로도 그 선수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팀이었는데, 어제 경기를 저희가 한번 다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제는 3백을 다시 꺼냈고, 네. 경기 끝나고 홍명보 감독도 백스리를 기본 플랜 A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긴 했거든요. 어제 박진섭이 나온, 이제 박진섭이 미드필더에 기용이 된 백스리였어요. 네, 일단은 선발 라인업은 솔직히 평가전이기 때문에 음. 여전히 평가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실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뭐 중앙색을 대한민국으로 놓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 주셨던 거죠. 중앙은 이제 뭐 박진섭 그리고 김진규 선수, 이제 음. 지난 시즌으로 가보면은 전북에서 같이 그렇죠.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둘이 나왔고, 물론 지난 시즌 전북의 경우 완전 4-3-3이었고 박진섭 선수는 전형적인 6번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역할 차이는 있었지만, 두 선수 간의 약간 그런 호흡이라든지 아니면은 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뭐 무리는 없었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뭐 경기 끝나고 인터뷰 같은 경우도 뭐 길게 나오진 않았는데, 포백 하냐 쓰리백 하냐 보다는 온전하게 팀으로서 어느 정도로 경기를 하냐, 그리고 맨날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만 뭘 의도하냐, 의도하는 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플랜 A가 확실히 백스리로 수비할 때는 5-2-3에 가깝게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5에 가깝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 항상 매 경기가 다른 개체다 보니까 매 경기가 다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코트디부아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 이제 수비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4-1-4-1 형태에 가깝게 수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봤을 때 3-2-5로 경기를 할 때 혹은 뭐 이제 국내 언론은 요새는 뭐 3-2-4-1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개념이니까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둘이 상충했을 때 주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되냐면은 만약에 그냥 위치를 이렇게 포지셔널하게 요대로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포지셔널하게 가져가면은 이 대한민국 입장에서 공격을 할 때 혹은 코트디부아르가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쉬워지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중앙 미드필더 2명 같은 경우가 수비하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리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양쪽 윙 포워드가 조금 더 올라와서 수비를 하면은 백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3대3이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미드필더 2명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공을 받을 때 등을 지고 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뭐 5대5 상황이 걸려서 예,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딸려와서 공이 있는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갔을 경우에는 등 뒤에 있는 미드필더 뒤에 있는 옵션으로 봤어요. 4-1-4-1일 때 4의 등 뒤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6번이 와서 수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코트디부아르 쪽에서는 이제 수비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경기를 했을 때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은 왼쪽 같은 경우가 김태현 선수를 조금 더 터치라인에 가깝게 벌리고 특히 이제 골키퍼 혹은 페널티 박스 쪽으로 공이 갔을 때 경기장을 4등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쿼터에 있을 때 같은 경우 그게 많이 도드라졌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많이 벌렸어요. 김민재 선수가 많이 벌리고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도 많이 벌려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번 시즌에 유럽은 어디가 있냐 코보가 있어요. 코모. 네, 코모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는 센터백을 이렇게 벌리면 뭐냐면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이 벌려놓는다는 것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을 누구한테 쓰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떨어져서 쓰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필더 둘 다 떨어질 때도 있었고 최소한 하나는 떨어져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백스리의 스위퍼 혹은 리베로 역할이 아니고 공격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잘하는 왼쪽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시간이 길었죠. 이 상태로 기능하는 게 길었고 그리고 주로 자꾸 떨어져서 봤던 게 이제 박진섭. 네, 박진섭이 떨어져서 봤고 김진규 선수 같은 경우가 떨어져서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간 이제 둘이 어느 정도 교대로 역할을 해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명의 미드필더가 계속해서 등을 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되려 이제 이 두 명의 미드필더한테는 상대 둘한테는 약간 양자택일이 걸리죠. 내가 따지고 보면은 나랑 페어기 때문에 내가 마크해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묶이는 걸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갔을 때 이 등 뒤가 너무 크게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발생을 했던 게 김진규 선수나 박진섭 선수가 앞을 보고 공을 받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박진섭 선수가 떨어졌을 때 같은 경우에 김진규 선수가 이제 반 라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공이 만약에 박진섭 선수한테 떨어져서 받게 되면은 상대 미드필더는 당연히 공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공을 볼 수밖에 없고 원톱이랑 높이는 다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김진규 선수가 반 라인 정도 위에서 공을 받고 여기서 한 번에 돌려놔서 라인을 넘어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게 상황이 어떻게 나왔냐면 크게 두 개거든요. 미드필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와서 김진규 선수가 돌려놓는 경우가 있었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구도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포에서 포백에서 왼쪽 센터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와서 뭐 김민재 선수 이제 장점 다들 아시죠? 그렇죠. 와서 두 명 같은 경우 이 둘의 인터벌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둘 같은 경우가 자신에게 고정이 됐을 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로 들어가요. 네, 황희찬한테 패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김진규 선수한테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 상황이 오는 이유가 또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춰놨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나오는 상황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일단 한번 공이 전개가 되게 되면은 3-2-4-1 뭐 3-2 어쨌든간 구조적으로는 이제 동일한데 백라인이랑 이 상대 6번으로 봤을 때는 따지고 보면 5대5거든요.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5대5인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혹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일단 공이 한 번 전개가 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옵션, 그러니까 전반 경우에는 이제 배준호 선수죠. 네. 배준호 선수가 있으면은 이 코트디부아르 6번 입장에서 누굴 막을 수밖에 없어요? 배준호 쪽으로 갈 수밖에 배준호 없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1대1 구도를 맞추는 거죠. 네. 1대1 구도를 맞추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선수가 여기까지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좀 늦죠. 예, 오는 중에 이미 공이 전개가 돼서 특히 이제 원톱이기 때문에 센터백들 조유민, 김민재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대1이 걸려서 전환이 빠르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진규에서 여기서 돌려놔서 이제 패스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준호랑 황희찬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얘 둘 사이에서 상대의 홀딩을 계속 오갈 수밖에 없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라인 사이로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2대1이 걸리는 거죠. 크게 봤을 때. 네, 예. 여기서 왜냐하면은 굳이 저희가 시작할 때도 제가 3-2-4-1이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게 백라인에 건다기보다는 다이렉트하게 백라인에 여기서 걸어서 5대4를 건다기보다는 3-2-4-1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 둘이 라인 사이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공이 정면에 있을 때, 그렇죠. 정면에 센터 채널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2대1이 걸렸고 전반전 같은 경우가 왼쪽에서 계속해서 찬스가 좀 왔던 게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때 6번이 2대1이 걸려서 반대쪽으로 넘어올 때 채 넘어오지 못했을 때 여기로 공이 들어가면서 찬스가 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센터백의 3명 조합을 맞출 때 네. 김민재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센터백 스위퍼 위치에 놓는 것에 대해서 네. 뭐 혹자는 그 김민재를 왜 가운데에 뒀냐, 오히려 전진성이 좋은 김민재를 오른쪽이나 왼쪽에 두면서 조금 더 전진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공 가졌을 때 실질적인 위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이 공간에 있었던 게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왼쪽 센터백 제가 쪽. 뭐 히트맵을 뭐 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전반에 실제로 나왔던 상황이니까 나왔던 경기 상황이니까. 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서 뭐 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애초에 코트디부아르가 저도 코트디부아르라는 팀을 잘 몰라서 코트디부아르가 이제 4-1-4-1로 주로 플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비 형태를 가져간다는 걸 애초에 알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미 한 건지. 계획을 하고 기능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코트디부아르가 이래서 뭐 4-4-2로 수비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어제 경기에 4-1-4-1도 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는 관점에서 이런 상황이 열린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장점이 다 없어질 것이다. 장점이 발현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어제 경기에서는 제 의미가 생각에는, 없다. 예, 적용되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에 김태현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같이 나왔던 쓰리백을 섰을 때 이런 구도가 조금 나왔던 게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다른 평가전에. 예, 그 전에도 이런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물론 근데 이제 좀 상황마다 달랐지만. 달라지긴 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압박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부터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형태로 가져갈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면은 이제 뭐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뭐 어제는 또 이 개쌍이 원톱 나왔잖아요. 맞아요. 개쌍이 원톱 나왔기 때문에 또 피지컬적으로 제일 부딪혀야 되는 게 이 위치였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략적으로 그 정도까지 설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비 매치업 관점에서도 크게 이상할 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정말 잠깐의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백스리에서 변형 백포 같은 형태를 좀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형태에서 어제 코트디부아르는 사실 맨투맨 강한 압박을 센터백들에게 걸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이러한 형태에서 강하게 센터백들에게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형태에서 우리의 경기 계획은 물론 상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리스크가 좀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맨투맨이면 근데 아예 이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아, 이걸 하면 안 된다? 맨투맨이면은 말 그대로 맨투맨이기 때문에 특히 맨투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골킥 포함해서 페널티 박스 근처 혹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제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첫 번째 쿼터에 공이 있을 때 맨투맨이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맨투맨이 이루어질 때는 아예 이 전제가 의미가 없어지죠. 아. 네, 말 그대로 맨투맨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형 구조를 가정한 것보다는 그때는 또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네, 예를 들면은 맨투맨이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롱패스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맨투맨이다 보니까. 네, 맨투맨이면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같은 경우 다 붙는다고 치면 6번이 이렇게 하나한테 붙고 센터백이 결국에 하나 점프해서 붙을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맨투맨이 발생이 되면은 이것도 뭐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크게 이 맨투맨을 공략하는 건 두 개죠. 경기장 절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선수가 왼쪽으로 네, 가는 거. 뭐 지금 뭐 왼쪽 오른쪽 크게 뭐 관계는 없지만 이제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이제 왼쪽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수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뒤에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을 주게 되면은 오른발잡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달고 있더라도 오른발로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앞으로 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넘어가는 가면서.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본인을 막하는 수비에 뒤로 빠져서 가야 돼요. 아, 그치. 네. 뒤로 빠져서 가야 여기서 갔을 때 만약에 공이 빠지게 되면은 나갔을 때 끌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가는 거야? 다 들어가고. 3자로 이제 앞으로 보고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간다거나 혹은 아니면 뭐야 이거는 이제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경기했을 때 같은 경우 많이 나왔는데 종적으로 이제 좀 높이 변화를 크게 주는 거죠. 그렇죠. 사이드로 이제 공이 나갔을 때 같은 경우 롱패스로 이제 공이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뭐 골킥이라면 이제 내려와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내려와서 받더라도 사이드에서 이제 받는 선수가 하나 오게 되면은 그 밑에 라인 선수가 다음 건너뛰는 라인으로 거죠. 가고 그다음에 또 위에 라인 선수가 밑으로 오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종적으로 또 높이 변화를 크게 줘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또 다른 개념이니까. 다른 문제인 거죠. 종과 횡을 이제 같이 활용하면서 어쨌든 네. 킥을 활용해서 어쨌든 경기를 좀 풀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가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또 어쨌든 억제하려고 나올 테니까 상대들은.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월드컵 임박한 때 평가전으로 하자면 멕시코전이 그런 양상이었죠. 멕시코가 엄청나게 높은 지점에서 맞아요. 계속 압박했었고 근데 그때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짧은 패스 시도하려다가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좀 말리는 형태였는데 보게 되면은 만약에 맨투맨이 아니더라도 높은 지점에서 압박을 했을 때 이제 라인을 건너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이제 압박을 하더라도 이제 쉽지 않을 수가 있긴 하니까. 근데 그럴 때 같은 경우 이제 거꾸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백라인이 4명이라고 포백이라고 치게 되면은 만약에 3-2-5 형태를 그대로 혹은 뭐 3-2-4-1 형태 유지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넘어가게 됐을 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수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9번한테 공을 보내고 이 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라인 사이에 있는 옵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세컨볼 장치를 해놔서 앞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만 상황을 일단 만들어내게 되면은 어쨌든가 5대4 혹은 뭐 6번이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5대5가 되니까. 5대5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끌어들여 놓고 이 라인을 건너뛰는 거죠. 여기서만 온전히 그냥 5맨 게임 하는 그렇죠. 거죠. 5대5 구도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뭐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도 이걸로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네, 압박, 전반전에 보면 어제도 한 차례 이제 맞아요. 오영규 선수한테 넘어갔다가 이쪽 약간 넘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가가지고 이제 공 빠져 나온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활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큰 단위로 봤을 때 양자택일이거든요. 그렇죠. 짧게 할 것 같으니까 왔을 때 길게 가는 거고 길게 가니까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짧게 가는 가면은 거고. 그때 또 짧게 가는 거고 팀 단위로 양자택일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좀 상황이 온다면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빌드업 관점에서 네. 처음 세팅하는 걸 봤을 네. 때는 요런 두 가지의 계획은 네. 좀 분명했다. 네, 네. 교체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뭐 이강인 선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 있었고 뭐 이 둘 같은 경우에 근데 물론 이제 코너킥 실점한 게 세 번째 실점. 세 번째 실점. 세 번째 네. 실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딱 상황이 뭐였냐면은 김진규 선수가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와서 공 받고 이제 여기서 돌아서서 공 받고 이제 공 앞을 봤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4-1-4-1이라는 수비를 하는 이상 평균적으로는 공간이 계속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긴 해요. 홀딩의 옆쪽. 네, 여기서 2대1을 걸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코너킥 실점 나왔을 때도 보게 되면은 김진규 선수가 돌아섰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그 소리 지르는 것도 들려요. 잘 들으면 달라고 하면서 가거든요. 여기서 왜냐면은 이 라인 사이 옵션이라서 이게 두 회가 이렇게 이 우리 쪽 윙백 쪽으로 좀 나왔다 보니까 이 틈으로 가서 이제 김진규 선수 패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움직임도 괜찮았고 근데
결국엔 공이 오는 시점에 이제 백라인이 반응을 잘한 거죠. 킥을 차는 시점에 이미 물렀다 보니까 그래서 공을 땄고 그게 그게 여기서 이제 볼이 따져서 왜냐면은 구도 자체가 보시게 되면 그러네. 여기가 2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가버리면 여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원래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익숙한 선수니까 이게 익숙한 선수니까 이렇게 갔던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구조가 세컨볼을 얘네가 딸 수밖에 빠스가 없어요. 없네 지금. 네, 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2대2 구도로 묶여 있었고 이게 백승호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갔다 보니까 여기서 받으면 이미 늦죠. 그게 이게 빠져서 코너킥 돼서 실점을 한 거거든요. 물론 코너킥도 이제 뭐 양현주 선수가 이제 실수를 좀 하긴 했지만 걷어내는 게 이제 헤딩이 조금 미스가 있긴 판단 미스가 있긴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시행착오인 거죠. 그쵸. 네, 요거는 요 정도는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도를 충분히 해볼 법한 시도죠. 네. 이 라인을 관통하는 거 어쨌든 상대 여기 풀백이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여기서 잡는 것도 가능하고 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리스크에 대한 걸 우리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 구도면은 이때도 제 생각에는 김진규였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받았으면 이거 넣을 수 있었다고 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선수냐라기보다는 상대가 4-1-4-1이어서 공간이 라인 사이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를 좀 더 넣는 게 더 나은 판단이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큰 맥락에서의 빌드업 형태를 좀 봤는데 결과적으로 좀 실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쉬움도 사실 많았어요. 네. 좋았던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걸 좀 뜯어보고 싶은데 장코치님 보셨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좀 아쉬우셨어요? 일단 매 실점이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아. 세 번째 실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을 하다가 트랜지션을 내줘서 거기서 코너킥이 와서 에러에 의해서 먹힌 거였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우리가 수비를 하는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를 제 생각에는 좀 얘기해봄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격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비를 특히 이제 전방 압박을 할 때 어제 상황을 좀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5-2-3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내려앉는 5-2-3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최근에 계속 하는 걸 보게 되면 특히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그래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는 구조적으로 났을 때 양 팀이 대치하는 상황이 코트디부아르가 공 가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로 좀 벌어졌냐면은 코트디부아르 입장에서 왼쪽인 메짤라 이 왼쪽 인사이드 하프의 경우에는 왼쪽 8번은 조금 더 내려와서 받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면에 풀백이랑 윙은 좀 벌려 있었고요. 반면에 오른쪽 메짤라 오른쪽 8번은 라인 뒤로 조금 더 미드필더 뒤로 이제 넘어가려는 성향이 조금 더 있긴 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는 성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압박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어제 돌이켜 보자면은 이게 6번이 고정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5-2-3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6번이 프리맨이 되거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프리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할 때의 메커니즘은 어떤 식이었냐면 6번을 기본적으로 9번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네, 완전히 뭐 맨투맨처럼 따라가는 건 아닌데 좀 더 등 뒤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눈 앞을 막냐 등 뒤를 막냐인데 등 뒤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센터백한테 압박을 누가 가는 거예요? 인사이드 포워드 좌우 윙포워드들이 가는 거예요. 좌우 윙포워드들이 가면은 그러면 이제 풀백 같은 경우를 누가 치는 거예요? 풀백은 윙백이 점프해서 공이 있으면은 공이 있는 쪽으로 윙백이 나오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격할 때도 묶이지만 우리가 수비할 때도 우리가 수비할 때도 자연스럽게 묶이니까 여기는 2대2 구도로 막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간이 발생하는 게 사이 공간이죠. 이 둘의 사이다 보니까 이 둘로 만약에 윙포드가 오면은 그건 그냥 뭐예요? 센터백이 그냥 그대로 가서 윙백이랑 같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1대1 구도로 이제 끝낼 수가 있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겹쳐보면은 다 1대1로 되기는 하네요. 네, 1대1로 되긴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 특히 첫 번째 실점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몇몇 장면에서 발생했던 거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역 방어다 보니까 윙백 같은 경우가 가는 게 늦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혹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사실상 하이프레싱이 돼서 1대1 구도로 압박을 가는 건데 윙백이 5백으로 이미 정렬이 돼 있고 윙한테 묶여있던 시간이 있어서 혹은 프리킥이어서 파울로 이제 공이 전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스로인이 돼서 스로인을 빨리 전개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서 2대1이 걸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2대1이 걸리는 거죠.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윙포드가 점프하진 않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가 공략되지 않는 형태로, 왜냐하면 가면 열려버리니까. 걸리면은 여기 같은 거 이제 공에 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높이를 위치하고 있으면은 사이드로 왔을 때도 공에 여전히 개입을 할 수는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 실점도 그렇고 보게 되면 구도가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은 디테일인데, 눈썰미 좀 좋은 분들이면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트디부아르가 오른쪽 센터백은 공을 골키퍼랑 연계해서 받을 때, 특히 박스 안에서 받을 때 같은 경우 보면은 박스 안에서 받아요. 근데 오른쪽 센터백. 첫 번째 실점할 때 근데 어. 그 상황을 보시면은 왼쪽 센터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밖에서 받아요. 아. 이거 눈썰미 좋은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일단 공이 왔을 때 공이 왔다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고, 풀백을 누가 쳐요? 설령우 선수가 윙백이 점프해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구도가 나오죠. 네. 이 구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네가 근데 전환을 빠르게 하게 됐어요. 아까 이제 제가 공격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실점할 때 보면 여기로 나가게 되는데 거리가 어때요? 멀어졌어. 더 멀죠. 그리고 공이 한번 오른쪽으로 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좁혔는데 가다 보니까 배주노가 가는데 멀어요. 머니까 얘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고개를 들어서 상황을 보고 온전하게 롱패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롱킥이 아니고 롱패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롱킥은 압박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까운 옵션에 줄 수가 없어서 억지로 길게 차는 거고, 타이에 의해서. 네, 타이에서 길게 차는 거고, 반면에 롱패스는 내가 고개를 들고 상황을 인지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서 거기서 말 그대로 이제 패스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롱패스를 할 시간이 주어졌죠. 근데 반면에 오른쪽으로 코트디부아르 입장에서 공이 왔다 왼쪽으로 갈 때 이미 근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점프는 뛰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하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오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는 상태다 보니까 몇 대 몇이에요? 구도 자체가 4대 3이 돼 버리니까. 네, 4대 3이고 윙백의 등 뒤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공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가서 일로 들어온 거예요. 아, 거기서 1대1을 그냥 붙여버린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경합을 이겼어야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존재하는 불안 변수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왜냐하면 얘네는 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얘네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건 맞고. 우위에 있는 거라는 거는 애초부터 알던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얘네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이상 이건 얘네 메리트인 거죠. 얘네가 플레이를 잘한 거예요.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디테일이죠. 결국엔 센터백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게 몇 장면 있는데 계속 밖에서 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요게 의도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의도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한 장면이면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몇 장면 예, 은디카였거든요. 로마에서 뛰고 있는. 네, 여기 계속 나와서 받았어요. 나와서 받고 여기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간격을 좁히고 여기에 간격을 넓히면서 한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팅 하고 쳤을 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만들기 위함.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이걸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애들이었다고 봤거든요. 뭐 그전에는 이미 우리가 압박을 해서 시료를 걷어서 이제 쇼 카운터를 몇 번 들어가기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서 결국엔 여기 1대1 경합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략 당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이 안쪽이죠. 이 갭이죠. 이 갭. 맞아요. 이렇게 오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이 갭으로 들어오고, 박진섭 선수도 근데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은 내 등 뒤로 가거든요. 내 등 뒤로 가서 이제 공 연결돼서 이제 득점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코트디부아르가 잘한 거네요. 본인들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파리 경기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이 프레싱을 할 때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봤을 때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스로인, 프리킥 혹은 골키퍼에게 한 번에 긴 거리를 나가는 백패스, 이런 것들이 하이 프레싱을 하는 팀한테 꽤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변수가 된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윙백이나 풀백이 상대 풀백을 맞게 되면은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패스를 했을 때 상대가 공격할 준비를 빨리 갖추느냐, 아니면 내가 특히 맨투맨으로 하게 되면 내가 맨투맨 형태로 압박할 거를 빨리 갖추느냐의 대결인데, 거의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10번 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6, 7번은 맨투맨을 하는 팀이 져요. 왜냐면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이동하다가 한 명이라도 앞을 보는 선수가 생겨버리면은 다 풀려버리니까. 네, 다 끝나버리는 거죠. 특히 그 맨투맨이란 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눈 앞만 막는 건데, 왜냐면 앞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상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전제를 하고 튀어나가는 건데, 한 명이라도 앞을 보면은 그냥 이 구도로만 놓고 보시더라도 그렇죠. 그냥 뒷공간이 그냥 다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실점도 결국엔 좀 좌우 전환이긴 하지만 개념은 똑같죠, 결국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이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건 공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세트피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데드볼 상황이잖아요. 공이 죽은 순간에 네. 얼마나 이 정렬을 서로 먼저 하느냐의 싸움인 거네. 우리가 먼저 공격할 정렬을 하느냐, 상대가 그거를 대응할 준비를 정렬을 수비를 하느냐, 요 싸움인데, 사실 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격 입장이니까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런 네. 거는 네. 우리가 빨리 딱딱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형을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첼시랑 했을 때 파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더 그게 빨랐죠. 공격적인 거죠. 더 네. 빠르고 피지컬적으로 더 빠르고.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구도 자체는 이건 롱패스가 나온 거긴 한데 애초에 근데 이게 압박을 이렇게 하는 이상 이 위험 요소는 항상 있는 거고 이제 근데 딱 그냥 실점할 때만 봤을 때는 이제 3대 4 상황이 연출이 돼 있었다. 이런 의도는 좀 코트디부아르도 참 좋은 팀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디테일적으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0대 4로 맞아요, 패배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점이 너무 좀 개인의 에러에 의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실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였다고 봐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장면만 나왔다면은 저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애초에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하겠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전반전에 특히 봤을 때 우리가 하이 프레싱을 해서 공을 탈취해내서 있었어요. 상대 골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면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걸 하는 이상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고, 근데 어드밴테이지도 있는 건데, 어드밴테이지가 왔을 때 그걸 살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살린 게 결국에는 리스크로 터진 거예요. 리스크로 패착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당연히 뭐 좀 감안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반면에 뭐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뭐 코너킥 상황에서 뭐 에러, 실수. 그리고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로우 블록으로 정렬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발생한 거, 이제 뭐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좀 위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로우 블록으로 수비를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수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비의 목적? 네. 결과적으로는 골을 못 넣게 하는 게 수비의 목적 아닐까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수비의 목적은 골을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게이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돼서 이쪽으로 가면은 갈수록 빨간색이고 이쪽으로 올수록 초록색이에요. 아, 혹은 이쪽으로 오면 빨간색이고 저쪽으로 가면 초록색이라고 그렇죠. 치면은 빨간색 쪽으로 오면 올수록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비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우리 골대랑 가까운 쪽일수록 실점하지 않는 게 수비의 목적인데, 반면에 여기가 빨간색이었다 위로 갈수록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수비의 목적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실점하지 않는 것에서 공을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딱 그 실점할 때에 이제 조유민 선수 같은 경우에 수비 같은 경우 보면은 결국엔 여기 있었는데, 기본 수비 위치는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마크해야 되는 상대랑 골대를 잇는 거예요, 삼각형을. 니어포스트랑 그렇죠. 파포스트를 이으면은 이 삼각형 선상 면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실점하지 않기 위한 위치인 건데, 이때 같은 경우 보면은 공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조민 선수는 어떻게 했어요? 살짝 나가요. 네, 근데 이건 이미 뭐예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공을 뺏기 위한 수비인 거죠. 공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수비인 건데, 근데 그 수비를 하기에는 우리 골대랑 이미 어때요, 위치가?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게 아니고 판단인 거죠. 판단 문제였네. 네, 상황인지 플러스 이제 판단인 건데 거기서 이제 에러가 나왔던 거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 반면에 저는 되게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경기를. 뭐 이렇게 재밌게 봤다고 하면, 야, 이 새끼는 0대 4로 졌는데 재밌게 봤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선수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특히 저는 이제 무조건 얘기하고 싶은 김진규? 게, 경기 MVP 꼽으면 저는 무조건 김진규. 저도 김진규였어요. 와, 저는 진짜로 너무 잘해서, 너무 이게 거의 아까 제가 상대 라인 이게 2선 공략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2선 공략한 패스 김진규 선수가 최소한 5, 6개는 했을 거예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뭐 이 4-1-4-1을 3-2-4-1로 공략하는 구도에서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뭐
최고였죠, 최고. 네, 월드컵 가서도 이런 상황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아 이거 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너무 잘해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뭐 K리그에서도 지난 시즌부터 좋은 뭐 활약 최고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보여주고 있지만 와 이게 코트디부아르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그니까. 빡빡한 팀인데 물론 압박을 엄청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 와 이 정도 팀과 했을 때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면은 아, 월드컵 본선 가서 하는 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가 될 정도로.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 이제 양현준 선수 같은 아, 경우도 양현준. 이제 소속팀에서도 이 구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구도로 나오면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윙백인 건 맞는데 공격할 때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윙백은 윙이지 윙백이 아니에요. 공격할 때는 공격할 때는 윙백은 윙이죠. 윙이다. 왜냐하면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냥 보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상대 풀백이랑 1대1 하지 상대 윙이랑 1대1을 하지 않는단 그렇지, 말이죠. 그렇죠. 특히 상대가 포백이면은 상대 풀백과 1대1을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터치라인의 와이드에서 벌려서 1대1 하는 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보통 하면 뭐 막 윙백이 여기 있으면 윙백이 아니야 원래 윙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윙백이 너무 여기 높은 게 아니다. 네, 위치가. 원래 여기 있는 건 거죠. 그러려고 윙백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뭐 수비적은 제가 소속팀 경기를 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반전에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 들어갔을 때 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이었죠? 네, 오른쪽이었는데 네. 이제 편의상가 여기로 왔는데 조합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한 명 반대발, 한 명 정발. 그렇죠. 네, 그리고 양현준 선수 어쨌든 1대1이 1대1이 있는 되니까. 선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다른 데 나가서 컨텐츠 할 때도 아시안컵 때도 얘기했을 때 양현준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대회 중에도. 실제로 클리스만이 정말 급해졌을 때 양현준을 윙백으로 썼었잖아요. 네, 그때 연장이었나? 맞아요, 맞아요, 썼었는데 맞아요. 어쨌든간 선수 개인 기량에서도 좀 더 올라간 것들이 느껴지고 확실히 좀 이 움직임 같은 게 종적이잖아요. 1대1이 되는 옵션이 있다는 건 아예 그렇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랑 조합이라는 관점에서도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좀 그 둘 이제 엮여서 후반전에 플레이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황희찬과 뭐 양윤준이었는데 네네네. 뭐 둘 사이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약간 네. 겹칠 수가 있는데 이강인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여기가 조합이 좀 맞춰지는 느낌. 근데 이쪽에 또 엄지성이 나중에 또 들어왔거든요. 네. 실제로 엄지성도 뭐 훈련 내에서 윙백 테스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뭐 손흥민과 엄지성이 또 맞추는 그야말로 이제 공격 시에는 윙백이 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테스트해보지 않았나. 네. 뭐 양쪽 다 양현준, 엄지성을 쓰는 거는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리스크가 있죠. 너무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놓고 봤을 때는 오른쪽 같은 경우 양현준 선수 쓰는 거는 꽤 괜찮은 카드인 것 같다. 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사실 경기 끝나고 0대4라는 결과가 좀 많은 좌절을 좀 줬는데 네. 또 이게 저희가 이제 감정을 오늘 다 빼고 이제 경기를 뜯어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냥 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 의도했다라는 어떤 코칭 스태프의 목적은 좀 보였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오스트리아전은 한 번 남았거든요. 네. 그때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오스트리아는 코트디부아르보다 훨씬 더 전력이 좋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그렇죠. 오스트리아는 뭐 분데스리가 선수들 특히 많고 많아서 또 랑닉 감독이고 네, 최근에 랑닉 감독하고 그때도 막 무패 행진도 엄청 길고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 특히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코트디부아르는 다르게 압박을 굉장히 한단 말이죠. 네, 공격적으로 꽤 하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팀이랑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기 내용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코트디부아르 리뷰를 좀 해봤고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경기에 나왔던 거 전술적인 것들 전략적인 것들 좀 포인트로 잡아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 또 오스트리아전 경기 보고 또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